어쨌든 한국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땡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헬로, 끝. 진짜 이게 전부거든요. 어떤 뉘앙스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지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Do you have a message for Kim Jong-un while you're here? Hello. Siri. Thank you. Hello. Siri. Thank you. 저희가 워낙 짧아서 2번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이거 있는 외에도 겁니까?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거고요. 지난번 그 미국 대선 때도 이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2차 TV 토론, 트럼프와 TV 토론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필요하면 만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실질적인 부통령으로서 그 대북 협상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2년 229 합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2012년을 기점으로 전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2012년 229 합의를 했는데 2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는 바람에 그게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발언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나온 걸 보면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독재자, 깡패 그런 얘기들을 쓸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물론 국제 정치에서 인식이 모든 것을 좌우하진 않죠. 국가의 이익이 많으면 맞는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다 실무에서 쌓여서 최종에 필요하면 하겠다. 그 의미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이른바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한 탑다운 방식은 본인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앞으로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기 전에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정원이나 미국의 핵실험 준비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동의 안 하는 게 갱도 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앞선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핵실험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정치적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지만 아예 판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한미 공동성명에 대화보다는 억제의 방점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판 깨지죠, 잘못하면. 그러나 ICBM은 다릅니다. ICBM은 눈에 보여요. 평양 순안공항 옆에 붙어있는 북한의 미사일 조립기지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구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하 동굴기지도 있거든요. 거기서 차량이나 움직이면 눈에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ICBM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CBM은 언제든 쏠 수 있는 거고 또 ICBM은 기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ICBM 관련해서는 도발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러나 이제 핵실험은 좀 더 타이밍을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일본 방한 끝나고 방일 끝나고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 모정에 아마 이 언술보다는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그러나 미사일 도발은 올 초부터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핵실험은 타이밍을 조절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어쨌든 모종의 그 액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공동성명 보면 대화보다는 억제 쪽에 초점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이 용어는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우리가 한번 배경을 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그 공동성명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때와는 굉장히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 일단 3월 24일 그들은 화성 17형이라고 부르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은 2018년 4월 달에 스스로가 말한 유해 모라토리움을 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만 16번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이고 이른바 핵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미사일의 대부분은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부과되는 위협이 작년 1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성명이나 내용에서는 북한 억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얘기로 나온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건데요. 이게 뭐 처음에 제안이 됐습니다만 그 사실은 한반도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고위급 회담, 이게 차관급 회담입니다. 차관급 회담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렇다고 기존에 전혀 한미 간의 협의체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키드라고 불리는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가 있었고 그 안에 DSC라는 억제 전략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차관 복급들 실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왔고 또 TTX라고 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도 해왔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말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주목하는 게 얼마만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의미는 미국이 한국한테 핵을 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군다나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 부분으로 나가겠다라고 한국이 이제 발표를 하긴 한 건데요. 향후에 운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언급해 주신 중요한 디테일이 되겠군요. 네. 지금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유사시에요. 한국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겼다,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미국이 제공하는 그런 무기 체계 가운데 핵이 포함된 걸 두고도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원래 확장 억제가 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장 억제가 3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해구산,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재래식 타격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이 세 개가 3요소가 확장 억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핵이거든요. 재래식 타격과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우리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김여정,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냐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전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쓰겠다. 그럼 종합해 보면 남한을 선제적으로 지들이 맘먹으면 자기들이 맘먹으면 핵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구상에서 이런 핵 위협이 놓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핵 위기가 질적으로 전환됐어요. 자, 유럽의 경우에는 핵 공유 협정이 있어서 나토 회원국의 미국의 핵탄도 B-61 핵탄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평시에 미군이 관리해요. 이거를 핵 기획 그룹,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나토와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핵탄도도 여기 와 있지 않고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박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위험하면 우리가 그 확실하게 해줄게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간에 지금 주한미군 한미 연합사령부 안에 핵 관련 연락 체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성과를 도출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그렇죠. 더 나가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뭘 받을지 언제 어떻게 할지 시퀀스하고 매뉴얼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미국이 맡고 있는 우리 농축과 제처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자유권을 받아놔야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핵 문제는 올해부터 질적으로 전환됐고 가장 큰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셜리번 안보보좌관이 북한의 ICBM은 미국에 아직 못 온다 그랬어요. 전술핵은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좀 구체화시키는 게 앞으로 이제 외교적 과제다라고 이제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억제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한 태도, 진실성 있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진지한 태도라는 건 주관적인 좀 기준 아닙니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와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무 협의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하다면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대화를 뭐 안 하겠다라는 아주 그런 광고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화려하게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방안으로 접근해 보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헬로우 끝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좀 반응도 조만간 나오겠죠. 그것도 예.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미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북한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어떤 위협에 대한 경고라든지 아니면 대화든지 그런 나오기를 원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종의 그 페이스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